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우리병원 정형외과 신용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는 옆에 중감당에서 한번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불러주셔서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난번보다 좀 더 넓어진 대강당에 하게 되어서 더 기분도 좋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양력은이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제 여기도 적혀 있지만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그리고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혈액 이런 구조물들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면서 생기는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죠. 여기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들 염증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이게 좀 오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염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감염에 의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절 구조물의 이상 소견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것도 우리 용어로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절에 생기는 염증을 통칭하는 게 관절염이고요. 그 중에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고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혼용되는 말이에요. 되게 골관절염이라고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정상적인 관절입니다. 이거는 이 왼쪽 그림은 이 하얗게 보이는 게 뼈이고 이 위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약간 색깔이 변화된 부분을 연골하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로 적혀 있진 않지만 연골하골 위를 덮고 있는 관절연골이라고 하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뼈 위를 덮고 있는 코팅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구조물이고요. 그리고 윤활액, 이제 관절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액체입니다. 물 같은 성분이고요. 우리 기계에서 이제 잘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윤활액 들어있듯이 모든 관절 안에도 이렇게 윤활액이 있어서 관절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활액들 이제 겉으로 활액막이라고 하는 이제 덮개 껍데기가 있고요. 그보다 더 바깥쪽에 관절막이라고 우리 이제 의학용어로는 캡슐이라고 부르는데요.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경계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캡슐 안쪽에 관절낭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통칭하는 게 관절이에요.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들을 통칭을 하는 게 관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정상적인 관절을 보셨는데 이제 손상된 관절, 결국은 이 관절 안에 있는 모든 구조물들이 이제 조금씩 손상을 일으키면서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증상, 대표적으로는 통증이죠. 이 생기는 걸 관절염이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관절연골 손상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관절연골이 관절을 덮고 있는 코팅막 같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코팅막이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닳게 되는 거죠. 닳고 벗겨지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연골하골까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는 연골하골로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삐뚤삐뚤 거칠게 좀 변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 관절 내에 있는 구조물들이 닳고 이제 벗겨지고 해서 좁아지다 보니까 이 뼈하고 뼈 사이의 공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딱딱한 구조물들이 뼈하고 뼈가 부딪히고 마찰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골극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생깁니다.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이 바깥으로 뼈가 과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골극이라고 하고, 이게 증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 이제 이게 가장 흔합니다.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항시 존재하는데
서 있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체에 있는 하중이 하체로 다 집중이 되고, 이제 꼭 무릎뿐만이 아니라 고관절, 무릎, 발목 이런 데 다 이제 하중이 부하가 되면서 점점 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 그리고 역시 이 비만, 과체중이 역시 관계가 되는데, 중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때 체중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체중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절에 생기는 부하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쉽게 더 관절이 이제 노화가 되고 닳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 여기 딱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90년대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이런 논문들이 나왔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양인들이 관절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서양인들보다. 이게 이제 그 유전학적인 차이도 있지만 동양인들의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작업들 많이 하셨잖아요.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는 이제 온돌방 생활을 하다 보면 침대를 쓰지 않던 시기에는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이제 쪼그려 앉거나 아니면 양반다리 하거나 바닥 생활 많이 하시고, 누워서 주무실 때도 바닥에서 주무시고 그 상태에서 일어나시고 하다 보니까 제 자연스럽게 모든 관절에 다 하중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서양인들은 되게 이제 소파 생활하시고 침대 생활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바닥까지 내려갈 일이 잘 없고, 그래서 관절이 비교적 보존이 된 반면에 동양인들은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더 관절염이 더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닥 생활을 최대한 자제하시라. 이제 이렇게 이제 쪼그려 앉거나 하는 자세가 이제 모든 관절에 다 좋지 않거든요. 무릎, 척추, 허리, 목, 발목, 고관절까지 다 좋지 않은 동작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제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서 많이 쓰면은 관절이 또 쉽게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외상이나 낙상, 이제 충격을 받게 되면은 2차적으로 관절이 더 빨리 손상이 되고, 이런 경우를 또 특수하게 더 이제 별개로 외상 후 관절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외상이 있었을 경우에 관절염이 더 잘 발생하고 쉽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 부위, 사실은 모든 관절에 다 발생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분이 무릎, 척추, 그리고 엉덩이 관절, 고관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이 하중 부하랑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중이 많이 걸리는 무릎이나 척추, 고관절에 많이 생기고, 손가락은 하중이 많이 걸리는 관절은 아니지만 되게 손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에도 관절염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염을 오래 방치할 경우에는 관절의 변형까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무릎 관절이 이제 오랫동안 변형이 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옷자다리,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굽어버리는 옷자다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척추가 점점 관절이 손상을 받고 이제 무너지고 찌그러지다 보면은 이제 꼬부랑 할머니 예전에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척추가 앞으로 숙여지고 점점 구부러지는 그런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손가락도 관절염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손가락 마디가 비틀어지거나 휘어지거나 아마 그런 것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는 55세 이상 환자에서는 약 80%, 그래서 한 10명 모이면은 7, 8명은 대부분 어느 한 관절에는 관절염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75세 이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에서 관절염, 정도의 차이가 있고 부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성에게서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거는 이제 호르몬 변화나 이제 유전학적인 변화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유병률의 차이는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가장 흔한 거는 역시 통증입니다. 이제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제 가장 흔히 이제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이고, 진료실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이
아파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뻣뻣함. 이제 관절이 이제 윤활액이 줄어들고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뻣뻣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관절에서 소리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는 거는 약간 감별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딱딱 소리 나는 거는 이제 증상을 동반하지 않으면 병적인 걸로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연발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절이 닳아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그런 거는 좀 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절 변형 이제 무릎이 O자형으로 변하거나 허리가 앞으로 굽어지거나 이런 관절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이제 감별하기가 쉽지 않고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원인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 많이 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다고 이제 고령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비교적 조금 더 빨리 오는 경우가 많고 퇴행성 관절염은 결국 많이 써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50대 이후 고령에서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요 발생하는 부위도 좀 다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 허리, 엉덩이 이런 이제 비교적 큰 관절에서 잘 발생하는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이나 손가락, 팔꿈치 이런 비교적 작은 관절에서 잘 발생합니다. 통증의 기간은 아침에 강직이라고 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거는 양쪽에 다 존재합니다만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더 쓰고 나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난 이후라던가 일과 같은 저녁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단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은 엑스레이로 대부분 발견이 가능한데 엑스레이에서 연골 상태를 확인해서 관절 간격이랑 연골 상태를 보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는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엑스레이와 같은 이제 영상의학적 검사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보통 혈액 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혈청을 확인을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만 침범을 하기 때문에 관절 외에 다른 부분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질병들이 같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속도. 아까 이제 발병 시기랑 뭐 좀 대동소이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점점 나빠지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절염의 증상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관절염 중에서도 무릎 관절염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무릎 관절이 붓거나 물이 차면서 이제 부을 수 있고요. 또 무릎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아까 연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무릎 안에 이제 활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윤활액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잘 안 되고 뻣뻣해질 수 있고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걸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걸을 때 이제 통증이 있다 보니까 쩔뚝거리게 되고 그래서 통증 때문에 많이 안 쓰게 되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가늘어지고요. 그리고 무릎에 이제 골극이 생기면은 이 뼈마디가 굵어지고 그쪽으로 병변이 있기 때문에 만지기만 해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처럼 이제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릎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무릎 관절 변형이 생기면은 다리가 이렇게 팔처럼 흰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증상을 느끼는 초기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모든 질병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점점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초기 치료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관절이 조금씩 아프고 붓는 증상이 발생하면은 연골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나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렇게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이렇게 딱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분류하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암에서 뭐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하듯이 관절염도 이렇게 좀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이제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골이 닳아서 두께가 조금 얇아진 단계. 사실 이때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하면 연골이 잘 닳으면서 부서지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이제 연골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매끄럽게 유지가 되지 않고 울퉁불퉁해지는 단계를 2단계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 더 많이 손상이 돼서 뼈끝에 골극이 자라고 주변에 염증이 심해지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하고요. 마지막 4단계, 아예 연골이 다 없어져가지고 뼈하고 뼈가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맞닿고 이때는 염증이나 통증도 심한 경우, 이렇게 4단계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로 보시면요, 1단계 여기 이제 정상적인 관절이에요. 이 위에 이렇게 보이는 뼈가 대퇴골이라고 하는 허벅다리 뼈고요. 이렇게 이제 좀 평평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뼈가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항상 봐야 될 게 이 뼈하고 뼈 사이의 간격이 잘 유지되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이제 이건 정상적인 관절이고, 관절염의 초기에는 뼈의 돌기체각입니다.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좀 삐죽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골극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를 초기라고 하고, 여기에 비하면은 이 안쪽에 관절 간격도 좀 좁아진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중기, 여기서는 확실히 관절 간격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 바깥쪽이랑 비교하면은 안쪽에 관절 간격이 확연히 줄어들어 있는 게 보이고, 골격도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연골화 경화라고 해서 이 뼈 아래 하얗게 보이는 부분, 결국 얘가 이제 뼈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표시가 나는 거고, 그런 경우를 중기로 표현을 하고, 말기,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4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뼈가 거의 맞닿아서 사이에 검은색 선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고, 이 골격도 더 많이 자라고, 전체적인 다리의 축을 보면은 안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퇴행성 관절염 말기 또는 4기라고 칭하게 됩니다. 관절염 치료의 기본 원칙입니다. 크게 이제 4가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꼭 지팡이가 아니더라도 이제 체중을 약간 분산시켜줄 수 있는 보장구를 사용하는, 그리고 무릎 관절이 계속 이제 하중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질 수가 있어서 하중을 이쪽으로 좀 분산시켜주는 방법, 이게 한 가지의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오래 서 있거나 계단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온찜질, 좀 관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만성병변에서는 온찜질을 이렇게 수차례 실시하는 게 도움이 되고, 무릎이 부어 있을 때는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게 하지거상이라고 하거든요. 다리를 들어 올려주는 게 순환이 잘 되면서 이제 붓기도 빠지고 이제 사용하기도 또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증상인 경우에는 크게 이제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비교적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통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방법으로는 소염진통제 같은 먹는 약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도포제, 바르는 소염제를 관절 아픈 부위에 직접 바르면서 증상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대부분 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냉찜질이나 온찜질, 이거는 증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거고, 초음파 치료나 레이저를 쬐가지고 새로운 조직, 세포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요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절에 좋은 운동은
일단은 수영이라고 하는 거는 중력을 거스르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꼭 무릎 관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절의 하중을 부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어서 제가 항상 제일 많이 권장드리는 이제 운동 방법이고요. 그리고 걷는 거는 주로 평지 위주로 걷는 운동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전거도 이제 무릎 관절에는 좀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고, 스트레칭 이런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운동을 하실 때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될 게 관절에 좋지 않은 운동들이 있어요. 달리기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하는 거는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요. 등산이나 오르막길을 이제 오르내리고 하는 거는 관절에 그리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 줄넘기 역시 이제 점프 위아래로 이제 뛰었다 내렸다 착지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관절에 이제 반복적인 충격을 계속 주게 되고 무릎 관절에는 좀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탁구, 배드민턴 이런 구기 운동은 이제 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제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초기 치료에 실패할 경우, 초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는 이제 다음 단계로 고려를 하는 게 주사, 관절 안에 고인 물을 빼고 관절 영양제나 연골 주사를 관절 안에 주사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잘 되지 않으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관절경이라고 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술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무릎 앞에다가 조그마한 구멍 한 0.5에서 1cm 되는 구멍 이제 한 두세 군데만 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관절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안에 이제 염증 다 제거해주고 청소해주고 하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약물이나 물리치료, 관절경 수술 이런 것들이 다 효과가 없을 때, 그때는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관절을 아예 바꾸고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이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잘 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걸 막고 발생했을 때도 거기서 더 진행하는, 더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저는 제 양반다리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언덕길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을 때는 이런 이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 갑자기 붓거나 아플 때,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이제 차가운 얼음찜질을 하시는 게 좋고, 만성 통증, 오래된 통증은 온찜질,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특히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력을 강화하고 유지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굽 높은 신발은 피하고 이제 좀 푹신푹신하고 편한 운동화를 주로 신는 게 좋고, 체중을 줄여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 하중을 줄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요약하면은 체중 조절, 체중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이고 키우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관절염 예방 운동법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제자리에서 다리 들기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권장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집에서 특별한 도구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냥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쭉 피는 겁니다. 90도로 들어 올리고 무릎을 최대한 펴고요. 이때 또 한 가지 발목을 최대한 머리 쪽으로 좀 당겨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리 전체적으로 좀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테고, 그래서 발목을 최대한 위쪽으로 젖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살짝 더 들어주면 좋습니다. 허벅지가 이 바닥에서 조금 떨어질 정도로 들어주고, 그리고 그냥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약간 등채로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한 10초 정도만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세면서 10초 정도만 버티기 운동을 하는 거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근력이 강화되면서 처음에는 10초도 하기 힘든데 점점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운동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제가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쉽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 방법 간단하지만 너무 간단해서 좀 잘 생각도 안 나고 잘 까먹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는데,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뭐 TV 보거나 앉아서 좀 이제 담소 나누거나 하면서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TV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은 건강 관리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이제 뭐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아까 앞에서는 이제 앉아서 했지만 똑같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워서 하셔도 돼요. 누워서 이제 발목을 머리 쪽으로 당기고 다리를 이제 일자로 펴는 상태에서 허벅지가 살짝 떨어질 정도로 좀 들고 버티기 운동을 하는 거죠. 이때 그냥 다리를 쭉 펴서 하는 게 좀 힘드시면은 반대쪽 다리는 약간 구부려서 해도 됩니다. 구부리면은 조금 더 이제 올리는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구부려서 해도 이제 상관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오금 부위 무릎 밑에다가 이제 뭐 말랑말랑한 공이나 수건이나 이런 걸 좀 받쳐 놓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쭉 펴려고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요 밑에 있는 물체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면은 요것도 이제 허벅지 근력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눌렀다 풀었다 하는 거는 이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쭉 누르고 한 10초 정도 버티기 했다가 잠깐 힘 풀고 쉬었다가 또 쭉 누르고 한 10초 정도 버티기 했다가 좀 쉬었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허벅지 근력 강화를 이제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 운동, 이제 앞으로 굽히기,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이 똑바로 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한쪽 발만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발끝을 잡는 거죠. 발끝이 안 잡히면은 뭐 발목 아니면은 뭐 종아리 이런 데를 잡아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를 유지하고 10초간 버티기 했다가 좀 쉬었다가 또 잡고 버티기 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다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작은 척추까지 좀 스트레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 다리 들기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당기기 운동,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운동들은 주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고요. 요 당기기는 좀 뒤쪽에 있는 근육들, 우리 흔히 햄스트링이라고 얘기하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들면은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어디 한쪽에 의지를 하고, 의자든 뭐 탁자든 한쪽 손으로 붙잡고 체중을 약간 분산시켜 놓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쪽 무릎을 구부려 가지고 이제 무릎 위쪽, 여기 있는 근육들이 좀 당기는 느낌으로,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채로 발을 손으로 잡고 좀 당겨주는 거죠. 이 뭐 더 유연하신 분들은 이제 다리를 위로 올리는 것도 가능하시겠지만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무릎이 구부러지고 이 허벅지에 있는 근육들이 약간 당기는 느낌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느낌을 10초 정도 또 유지했다가 풀어서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무릎 접어서 10초 정도 했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 약물요법이고, 아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치료에서 이제 먹는 약, 경구약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보이는 약은 워낙 유명한 약이죠. 타이레놀이라고. 이건 타이레놀 효과가 좋고
좋은 약인데 무분별하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전신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소염제입니다. 진통이랑 염증을 줄여주면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장기간 투여하면 연골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간격을 두고 너무 과도하게 맞는 것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골 주사라고 하는,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고요. 일명 연골 영양주사, 저도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관절 안에다가 영양소를 잔뜩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새로운 연골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관절 활액을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골주사는 뼈주사랑은 다릅니다. 이제 연골 관절 안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서 새로운 연골이 이제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골주사는 효과가 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으로는 이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연골주사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꼭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증상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맞고 뭐 2년, 3년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좀 효과가 떨어질 때 또 다시 주사를 고려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주사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에 비해서는 안전하고 전신 부작용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사 마찬가지지만 감염, 염증 생길 위험이 있고, 이제 주사 부위의 통증이나 이런 국소 반응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부작용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낮고 이제 비교적 안전하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는 관절의 윤활 역할과 통증을 억제하는 히알루론산을 이렇게 이제 안에다가 직접 주입하는 그런 주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 제품이 또 나와 있습니다. 뭐 5번, 뭐 6개월 동안 5번, 아니면 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아니면은 6개월 딱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뭐 나누어서 주사하는 거를 주로 권장드리는 편이고, 바쁘시고 좀 병원 한번 내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만 맞는 주사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고, 이제 실제로는 제거가 아니고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을 좀 줄여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거고요. 연골이 닳는 것을 막고 손상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상적인 관절 환경으로 회복시키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 액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절이 좀 더 부드럽게 이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주사를 맞게 되면은 아주 하루 이틀 정도는 무릎 안에다가 이제 관절 안에 약을 주입한 거기 때문에 안이 좀 뻣뻣한 느낌 드실 수 있고 조금 더 뻐근하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관절에 체중을 많이 싣는 행위는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 또 드물기는 하지만 주사 바늘이 찔렸던 부위를 통해 감염, 염증이 생길 위험이 좀 있기 때문에 주사 맞은 직후 보통 하루 정도는 이제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사 후에 무릎을 좀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운동을 해주는 게 이제 조직의 흡수도 빨리 될 수 있고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저희가 이제 본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쓰고 있는 주사제들이고요.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맞는 약도 있고 6개월 동안 5번 맞는 약도 있고 이렇게 3번 맞는 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사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죠. 수술 중에서도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관절경 치료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관절경이라고 부르는 이제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렌즈고요. 이렇게 이 이제 공간을 통해서 관절 안에 좁은 공간을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관절 안에 집어넣고 이 화면을 통해서 확대된 공간을 보면서 안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자르는 도구도 있고, 다듬는 도구도 있고, 잡는 도구도 있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관절 안에 손상된 병변을 정리해주고 다듬어주고 하는 게 관절경 치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경 사진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보통 보이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관절의 균열이 이렇게 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관절이 연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고요. 이렇게 하얗게 덮여 있는 게 아까 이제 그림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절 연골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절 연골 못 쓰는 부분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 노랗게 보이는 게 연골 하골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골 밑에 있는 뼈 부분이고, 실제로 딱딱한 이제 피질골과는 조금 다른 이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연골 하골이라고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내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미세 청공술이라고 하는데요. 일부러 조직 손상을 조금씩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뼈 안쪽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골수가 이제 출혈을 일으켜서 여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줄기세포가 이 연골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새로운 연골세포가 덮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위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로 구성된 그런 제품 주사액을 주입을 해가지고 연골이 더 이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치료하는 방법도 보완이 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무릎에 뭐 줄기세포 치료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순 관절경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 절골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 보시면은 이제 양쪽 무릎이 다 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이제 관절이라고 하는 게 무릎 관절은 기본적으로 체중 부하가 내측으로 더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측 관절이 일반적으로 더 먼저 손상을 받고 망가지게 되고요. 여기가 점점 더 망가지다 보면은 이제 다리가 안쪽으로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11도, 12도 정도의 뇌관 변형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체중 부하가 안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측만 계속 닳게 되고, 그래서 내측의 주로 통증을 호소하고 무릎이 안쪽으로 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골술이라고 해서 뼈를 깎아서 체중 부하가 되는 부분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좀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상한 부분인 바깥쪽 관절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이 경골 안쪽에서 보통 뼈를 깎아가지고 이 경골 안쪽으로 휘어진 뼈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서. 그리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관절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뼈가 이제 안에다가 금속판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쪽 다 수술을 하신 거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절골술을 해서 뼈를 바로 잡아줬고 모양의 확연히 바뀐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안에다가 금속판으로 고정을 해준 거고, 수술 후에 체중 부하판을 그어보면은 거의 딱 가운데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제 변형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가 본원에서 치료했던 분이고 55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이제 나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전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전방 십자인대를 다쳐서 재건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외상 후에 관절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신 거예요. 처음에 다치셨을 때도 안쪽에 연골 손상이 있으셨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내측 관절이 더 안 좋아지셨고, 이 바깥쪽 반대쪽 다리에 비해서 이제 수상한 다리가 안쪽으로 휘게 되고, 체중 부하판을 그어보면은 완전히 내측으로만 이제 체중 부하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 이제 각도를 재보면은 내관 변형이 7.8도, 거의 8도에 가까운 변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증도 여기 이제 국한되어 있고 환자분이랑 상의 후에 절골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 색깔이 조금 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절골술을 해서 여기 간격을 벌려주고 여기다가 금속판을 대가지고 고정을 해줬고요. 유압이 잘 되었고 유압 후에 이제 체중 부하건
이제 이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 관절의 중심으로 선을 그어보면은 거의 이제 무릎 관절의 가운데 그리고 약간 바깥쪽으로 잘 이게 이동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골술 중에서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절골술들은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해서 이제 정강이뼈를 깎아가지고 이제 변형을 시켜주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제 바깥쪽 관절이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원이 대퇴절골술이라고 해서 이 대퇴골을 깎아서 절골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흔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결국은 인공관절이에요. 관절이 아예 못 쓰게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관절을 완전히 다 갈아주는 이제 그런 인공관절을 고려해야 될 수 있고요. 여기 급여 기준이라고 적혀 있는 요 표는 우리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인공관절 치안술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 아까 이제 했던 뭐 약물 치료 이런 물리 치료 3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고려하라고 적혀 있고, 이제 만 60세에서 64세 사이에서는 이 캘거리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하는 아까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관절 변형의 4단계의 경우에 이제 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캘거리 로렌스 그레이드 3 이상, 그러니까 중기 이상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에서는 인공관절을 고려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고, 그리고 다른 경우 사수술, 인대 수술이나 이런 재건술의 실패로 실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관절이 막 덜렁거리고 불안정한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 연골 손상에 동반된 고도의 실관절 강직, 관절이 아예 움직이지 않고 뻣뻣해져 있는 경우에도 인공관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갈성 관절염, 그러니까 꼭 실관절뿐만이 무릎관절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절을 침범을 했는데 그런 관절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이런 경우도 인공관절을 고려해야겠고, 그리고 골괴사증, 쉽게 얘기하면은 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썩어가지고 점점 뼈가 흡수 줄어들고 무너지는 경우, 이제 연골화 한번 관절이 무너지는 경우 인공관절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관절이 다 닳아서 이제 연골이 벗겨져서 까져 있고, 이런 경우에 뼈를 깎아가지고 못 쓰는 관절을 다 깎아서 제거하고요. 이런 이제 임플란트라고 얘기하는데 인공 보형물을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관절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인공관절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본원 저희 병원 케이스이고요. 68세 여성분이십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관절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절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왔었어요. 이제 왼쪽은 그나마 이제 조금 이제 관절이 살아 있는데 오른쪽은 관절이 아예 망가져서 내측 관절이 이 경골이라고 하는 정강이뼈가 일부가 소실되어 있는 상태였고, 완전히 무릎이 꺾여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고, 이렇게 이제 관절 못 쓰는 부분을 잘라서 제거하고 끼워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절 변형도 심하고 골결손, 뼈가 이제 소실된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특수한 기구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수술 후에 확연히 관절이 이제 하지 정렬 상태가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능 개선이 되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